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의 염종훈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분 새해 어떤 다짐이랄까요? 아니면 바람이랄까요? 단 개인적인 어떤 의원님들 총선 승리는 당연한 것일 테고, 다른 식의 정치권 바람도 좋고요, 개인적인 바람 좋고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 보자 하니까를 12월부터 했는데 네. 새해에도 일단 계속 하게 돼서 일단 영광인데 네. 일단 방송을 할수록 좀 더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공부를 좀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년 다짐하면은 다이어트, 네. 운동, 공부, 금주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이제 공부는 방송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예. 사실 보좌진들이 이 정기회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때 살이 정말 많이 찌거든요. 국감 준비하랴, 예산하랴,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꽤 쪄서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자, 우리 염 보좌관님은요? 저는 이제 올해 40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40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예. 근데 원래 계산법을 하면 올해 40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제 40대 진입을 자꾸 방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대통령님 그 나이로 하면 39이고, 그래서 이제 40대가 됐다. 이제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건강을 좀 20, 30대 때는 밤늦게까지 놀아도 다음날 아침에 또 잘 일어나서 일하고 했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네. 보고 읽는 거나 이제 듣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건강한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박한 개인적인 바람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자니까 정치권 현안 보좌관의 시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부산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셨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이제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 보좌진분들은 이 정치인분들하고 이제 밀착을 해서 집회 또 유세 현장 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시다 보니까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충격이 더 컸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장에 경호 대책 마련이랄지 관련 사안들 혹시 논의되는 것이 있을지요? 이재명 대표님 피습 여파로 이제 정치인, 특히 지금 당대표라든가 이제 비대위원장 등 이제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일단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평소에 경찰은 이제 당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 대상으로는 사실 별도의 그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보통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만 그러니까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제 경호 경력이 있는 이제 경찰관으로 전담 보호팀을 이제 가동해서 밀착 경호를 하는데. 이거면 이제 예를 들면 탈북하셔서 의원이 되신 그렇죠. 분들 태영 의원님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요 사태 이 피습 여파로 이제 경호가 좀 강화됐는데 이건 당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아마 경찰이 이제 강화를 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이제 최소화로 요청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대중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지지자들하고 인사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해야 되고요. 눈 마주쳐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밀착 경호라든가 철통 방어를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꼭 큰 행사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 지역구 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종류의 행사를 또 가기도 하고 주최하기도 하는데 행사장에 꼭 저희 편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편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편,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제 쓴소리도 하시고 가끔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보좌진들은 그런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의 준비는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정말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큰 소리를 치신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도죠. 일단 다 들어야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이제 달래거나 이제 그러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른 수요를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통 방어 경호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대중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연 보좌관님 많이 좀 위축되겠어요. 이번 그렇죠. 계기로요. 저희도 얼마 전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랬나요? 판교에 가서 이제 의원님 영상을 하나 찍어야 돼서 나가 있었는데 좀 연세가 되신 여성분인데
저기서부터 이제 알아보시고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전에 현장에 없었는데 이제 현장 보좌진들이 되게 많이 놀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런 일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도 그 류호정 의원님은 지금 수행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김 보좌관님이 뭐 경호 대책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성질상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갈등의 한복판에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예인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미디어에만 노출돼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손도 잡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되게 화가 많아졌어요. 화가 되게 많아졌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꼭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신경질적이 됐고 그리고 좀 뭐랄까 열패감이라 그럴까 불공평, 뭐 불평등, 불이익, 불합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인 한도라는 게 조금 말하자면 낮아진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이제 양쪽으로 딱 나뉘어서 너무 날선 언어로 서로를 막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사회 풍토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의원님 메시지를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거나 할 때 보면 상대 진영이나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싶은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제도권 정치 안에 있는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사실 뭐 보좌진 분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모시는 의원님의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또 강렬하게 이제 각인되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좀 도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71님께서요. 지금처럼 너무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과열되어 있는 현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도 주셨습니다. 자,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서 또 대통령실 또 각 당 대표분들께서 신년사도 발표하셨죠. 민생, 이념, 이권 카르타 타파를 특히 강조한 대통령과 또 동료 시민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단단한 하나, 통합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여러 신년사 중에서 나는 이게 참 가장 귀에 있고 눈에 들어오더라. 어떤 메시지였나요, 김 부장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 그 단어가 굉장히 귀에 꽂혔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시민보다는 국민이죠. 그래서 뭐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당은 당명 자체가 국민의힘이니까 저희 당 빼고 민주당 홈페이지도 가서 이제 논평이나 브리핑 검색을 해보니까 국민 검색하면은 꽤 많이 나와요. 국민의힘 말고도. 근데 이제 정치권이 통상 쓰는 이제 국민이 아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그게 이제 저희 당에서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냥 이제 시민이 아니라 동료 개념이 붙은 이제 동료 시민은 과연 뭘까? 사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서로를 평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가치. 그거를 국민보다는 시민이 좀 더 잘 구현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의 행보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차를 타고 내릴 때 이제 탈권위적인 모습이라든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뭐 이런 뭐 그런 것, 근데 또 이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또 이민자 정책 등의 이제 그런 보통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행보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기존 정치권 하면 연상되는 뭐 기득권이라든가 이제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가겠다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동료 시민이라는 이제 워딩을 쓴 것 같고 이게 본인의 뭐 정치 철학인 듯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 하고 거의 비등하면서 또 그 무당층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도층을 공략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티가 나는 게요. 동료 시민 네 글자로도 이렇게 길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물어보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료 시민은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진영에서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대의 의미를 담아 동료 시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말에서 그게 있다는 게 저도 약간 좀 충격이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년사를 쭉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그 신년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정현 대표님이나 윤 대통령님 신년사는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저는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게 좀 딱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진 공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고 멋진 공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어휘를 그러니까 이런 낱말을 당대표급 인사에게서 나온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은 멋져야 된다, 뭐 세련돼야 된다, 뭐 섹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대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가끔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의도 방언을 쓰지 않겠다. 네. 근데 여의도 사투리는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분명히 여의도 착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 정치인이 3피스를 입는 경우는 없거든요. 베스트를 입고 처음에 국회 오셨을 때 제가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이제 제가 비판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어쨌든 정치인도 대중 앞에 서서 대중들과 호흡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예인 못지않게 요정부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좀 저렇게 가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다여서는 좀 뭐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꽤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능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좌진 분들이시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걸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멋진 공천이라는 단어도 참 이색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낼 때 이 메시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직접 짜셨을까 아니면 보좌관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어때 이렇게 좀 논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런 신년사를 낼 때는 좀 많이 그 보좌진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뭐 이제 그게 조직 문화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마 의원실이 300개가 있고 뭐 정부에도 기관들이 되게 많고 이제 뭐 장차관 뭐 하면 부서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부서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초안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 분야에 조금 식견이 있는 보좌진들이 좀 쓰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이제 좀 첨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마지막에는 좀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좀 위험한 것들 좀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죠. 일전에 비슷한 말씀 한번 하셨었고. 맞아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다 달라도 의원님이 직접 쓰더라도 이런 신년사 같은 거는 그 한 해 굉장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좌진들하고 굉장히 이제 의견 소통을 대체로 많이 하죠. 예. 두 분은 여의도에서 보좌진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 신년사 아니면 신년 행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김 보좌관님. 난 이런 게 참 기억이 좀 선명해. 저 너무 사실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신년사 딱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찾아본다는 거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년사라기보다는 그냥 근래 가장 인상적이고 어떤 예시로서 좀 이런 바로 연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했던 게 저희 당의 이제 김예지 의원님 비대위원회 그 대정부 질문 당시의 발언 그 코이의 법칙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뭐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 정도밖에 못 자라지만 수족관에선 30cm 이게 강물 가면 뭐 1m 넘게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어떤 그들의 기회나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이 있다. 근데 이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모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막 박수도 엄청 쏟아졌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아주 차가운 칼날 같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면서도 또 서사가 있고 코이가 또 1m 넘게 자라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달라. 비유도 되게 적절을 했어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자인데요. 이게 또 그냥 여느 의원님들이 말하셨으면 울림이 덜할 텐데 이게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제 그 김예지 의원님이 말하니까 굉장히 울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신년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울림을 컸는데 이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울려서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거 사실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인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은 정말 뭐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일은 폭력이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건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로 정말 모두가 좀 약간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이 바짝 서 있는 가운데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의 연설로 통해서 울림을 줬던 김혜지 의원님의 연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었다. 혹시 연 보좌관님? 네. 일단 김혜지 의원님 연설도 너무 좋았고 네. 김윤정 보좌관님이 제가 절대 딴지 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국민의힘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찾아보려다가 이걸 찾아보면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요즘 이제 육군 병장 예비역 육군 병장 출신 입장에서 김정은 이 북한 총비서의 신년사가 네. 가장 내리에 남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적대적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통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하는 관념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게 갑자기 좀 떠올랐고 네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뭐 현실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북한 정책이나 이런 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네. 그 독재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우리 통일부라든가 국방부 내지는 뭐 국정원이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랑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우리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 저걸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희화하잖아요. 북한의 네네. 독재자를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좀 남았고 네.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이 적절한가 싶기는 한데 네. 그게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비역 육군 중위로서 정말 그 부분은 네. 같은 저도 해석을 했었어요. 이 용어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쟤들이 노선이 또 달라지는 거죠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는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가 너네는 이제 별도로 가자. 네네. 그러면 또 어떤 추가 도발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죠? 그런 생각들 한번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정치 그룹의 수장 또 한 정당의 대표에 만약에 보좌진이라면 2024년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 아니면 첫 행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계획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네. 그 1월 2일 날 업무 개시가 이제 2일 날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새벽에 KTX 새벽차 첫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지역구가 포항이어서 이제 포항을 갔는데요. 네네네. 그때가 한 5시 새벽 5시 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속도를 이제 빠르게 안 하고 이제 더디면서 이제 그 수도권 서울하고 수원을 오가는 전철이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 전철에 이제 유리창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때가 5시 45분 새벽 그 정도는. 5시 45분. 예. 근데 그 수원행 전철에 사람이 꽉 찼는데 타 행색을 보니까 새벽부터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 진짜 꽉 찼는데 그 시각에 제가 그걸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 지금 고 노회찬 의원님 하면 뭐 새벽 버스 첫 차 타는 사람들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1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 새벽 첫 차에 몸을 싣고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묵묵히 그 일상을 묵묵하게 그 보내시는 분들 그게 이제 전철이든 버스든 이제 저 같으면은 새해 첫날에 요란하게 어떤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그런 첫 차를 타고 인사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억지로 짠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그날 2일날 새벽에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와, 이 새벽에 저렇게 전철도 꽉 차 있구나를 처음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영화 그 다키스트 아워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그 윈스턴 처칠이 지하철에서 시민들하고 면담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즉흥 연설을 하던 장면이 인상적인데 저 같으면은 자세를 낮추고 국민 속으로 시민 속으로
그게 신년에 가장 지금 같은 때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예전에 타방송이었나요? 그 첫 차를 타는 사람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떠오릅니다. 우리 연보자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메시지 혹은 행보를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세요? 일단 먼저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왜 그 신년 행사 맨날 똑같은 거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법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그러면 신년 때는 이제 총선이 임박해 있는 맞아요. 시기라서 뭐 기발한 게 하나 나오더라도 선관위에 전화해봐야 됩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뭐 회의를 해봐야지 안답니다. 회의하고 전화 오면 그거 뭐 이런 법에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늘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조금 그렇죠. 꼬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써먹은 거라서 그렇긴 한데 폐업한 주유소에 가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기후위기, 그다음에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책 단위에서 이제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획 이벤트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업한 주유소는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유소들의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제 영업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좀 연설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행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철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되게 작은 단위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8372님께서요. 보좌관님들 대담하는 모습이 훈훈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좌관님들이 정치 주역이시라면 잘하실 것 같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런 덕담도 해주셨고요. 올해는 또 특히나 보좌관님 두 분께는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총선이 있는 해다 보니까요. 두 분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번 총선의 핵심 포인트 어떤 점도 있을까요? 뭐 젊은 보수, 뭐 제3지대에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아직 룰이 확정되지 않은 뭐 선거구랄지 뭐 비례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김 보좌관님.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거법 개정이겠죠. 이게 지금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왜냐하면 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제3당이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이 선거법 개정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2대 국회의 구도가 이제 원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각 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당내에서도 이게 뭐 지역구연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에 따라서 22대 국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거법 개정 문제가 가장 일단은 핵심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젊은 보수 말씀하셨는데 인재 영입이죠. 어떤 인재를 당에서 후보군으로 영입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젊은 뭐 보수, 젊은지 뭐 젊음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물리적인 나이랑 젊음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약간 저희가 젊은 꼰대라고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 몸보다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의식 있고 좀 지금 계속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날 세우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진짜 정치가 뭔지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영입됐으면 좋겠어요. 인재였던 바람도 선거제도, 선거법 확정되는 내용들요. 우리 연보좌관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당에서 배울 때 선거는 이제 구도, 그다음에 인물, 뭐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슈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도라고들 뭐 말씀을 하시죠. 양당의 인물은 정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총선을 책임지시는 거고 한동훈 장관님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체제가 될 것 같고,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비대위원장님이 혹시나 오시게 될지 어떨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변수는 제3지대에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김 보좌관님 말씀처럼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의 말하자면 크기가 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남은 거는 이제 제3지대가 구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리고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3지대에 있었거나 또는 이제 나오게 되는 분들이 보통 보면 본당의 주류에 반대했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이제 류호정 의원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정의당까지를 포함해서 제3지대가 확실하게 커져서 국민에게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예. 근데 국회 제가 오래 일한 거 아닌데 국회가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되게 무능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구성원 개개인이 무능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김 보좌관님처럼 훌륭하신 보좌관님들도 계신데 이게 체제가 그렇습니다. 네. 양당 체제가.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해야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데 경쟁이 없어요. 국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끼리 공천 경쟁만 있는 거지 실제 이 3자 구도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이 두터운 진입장벽을 넘고 국회에 좀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덧붙여보겠습니다. 무능, 비효율 이거는 이제 어떤 체제 시스템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자유님께서요. 방송을 중간에 들으셨나 보네. 어느 의원님들 보좌관이신가요 하셨는데 이게 따지는 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소개죠. 국민의힘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님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의 염종훈 보좌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보자 하니까 코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부터 좀 여쭤볼까 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의당에서 발의를 한 특검법이고 조금 전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재의결해야 된다. 야권에서는 또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선까지 최대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좀 맞서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대화 타협이고 중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고 대화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 타협이 끝끝내 안 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규칙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신속 처리안건 지정제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네. 그렇게 국회는 국회 규칙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겠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실 테고 그러면 제2요구가 오게 될 텐데 이제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족수가 출석 의원의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되게 난처하실 거예요. 이제 국회에 나오셔서 출석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모수가 줄어들게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자리에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을 아예 쿨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도요. 예.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실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언론 앞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님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혐의를 잡고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에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판단들을 아마 하신 것 같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질 일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 부장님 그러면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내일 임시 국무회 열고 바로 제2요구권 의결하고 진행이 되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소속된 정당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신년 이제 되면서 각종 방송사나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뭐 수치를 얘기하면 또 다 뭐 어딘지 네네.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수치를 다 인용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찬반 또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찬반을 일단 차치하고 그 또 다른 그 문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핵심은 이제 특검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는 그래도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특검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특검을 구성하고 어떤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게 저는 국민적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그걸 또 잘 뽑아야 지금같이 저희가 뭐 바라시는 게 막 싸우지 마라 하시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잘 돼야 되고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이제 설명해서 그 민심을 얻는 게 그게 이제 뭐 그 대통령실이나 또 저희가 이제 여당으로서의 숙제 아니겠나 싶고요. 또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정치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걸 잘 풀어가는 게 정치력이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새해부터 흉흉해서 이걸 지금 이제 다들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중재안이나 협상안이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 요 정도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볼 만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랄지 절대 아니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시게 되면 네. 그런 대안들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지금 뭐 120일 가까이가 지나온 건데 그때 이제 협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지형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단계에서 이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미 자동 상정되기 전에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죠. 말씀드렸는데 각자의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에만 손해가 갈 거냐. 그러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진영이 뭐 밀어붙인 쪽은 밀어붙인 쪽대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해온 쪽은 거부해온 쪽대로 자기들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을 지고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도 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수사 브리핑하는 것에 있어서도 네. 그것이 꼭 그게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 사실 최근에 뭐 그 유명한 이제 국민적 배우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브리핑을 중간에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놓고 막 각종 뭐 루머나 음모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저 언론사에서 이 해당 내용 가지고 기사를 쓸 때 뭐 국회 분위기가 이 특검법 때문에 뭐 냉랭하다, 경색됐다, 뭐 극한 대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회 안에서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표현이 좀 자극적인 건가요? 일단 그 지도부 그것을 어떤 그 뭐 각 해당 상임이라든가 아니면 예. 지도부가 아니고서는 각 의원실에서는 또 각 의원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각 의원실 업무를 하느라고 그 저희도 일상의 그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막 지금 막 초긴장 상태고 막 대치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본회의가 정해진다거나 이제 뭐 그게 당장 내일 이제 상정이 돼서 그걸 다시 뭐 재결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약간 긴장 모드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초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지금 또 연초라 다들 의원님들 지역에서 엄청 또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다들 여야를 막론하고 바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도 극한이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더 극한은 맞아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국면이라 예. 지역에들 많이 내려가 계셔서 예. 그런 분위기는 저도 뭐 저희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둔감하셔진 것 같기도 하네요. 7793님께서 두 분 좋은 분위기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앞으로의 그 정치 여의도 정치도 오늘 두 분 대화하는 것처럼 되면 좋겠지만은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현안은 또 산적해 있고요. 보자 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염종훈 보좌관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